2024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60대 초반의 여성 윤희수는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문 앞에 붙어 있는 빨간 종이, 압류 공고.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강민호가 세상을 떠난 지 6개월. 그녀는 이제야 남편이 남긴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30억 원의 빚, 위조된 차용증, 그리고 사라진 재산. 희수는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에는 법원 집행관들이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가구마다 붙어 있는 압류 딱지들. 그녀가 평생 모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희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희수 씨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30년 만인가요? 희수는 그 목소리를 기억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동업자였던 그 사람. 남편이 배신하고 모든 것을 빼앗았다던 바로 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명동의 한성법률사무소로 오십시오. 안 오시면 당신의 손녀 지민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앞에서 압류 집행이 시작될 겁니다.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희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녀, 12살 지민이 3년 전 교통사고로 딸과 사위를 잃고 희수가 홀로 키우고 있는 유일한 혈육. 그 아이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4년 서울은 개발붐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강민호와 임태호는 건설회사를 공동 창업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동기였고 서로를 형제처럼 믿었습니다. 민호의 아내 윤희수는 현모양처였습니다. 회사 일을 도우면서도 집안을 완벽하게 꾸려갔죠. 태호의 아내 서연아와도 친자매처럼 지냈습니다. 두 가족은 매주 함께 저녁을 먹었고 서로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회사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강남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단숨에 중견 건설사로 성장했죠. 하지만 돈이 커지면서 균열도 시작되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부도 위기에 몰렸고 두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태호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의 자금 50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태호를 횡령범으로 고소했습니다.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태호의 이름으로 된 비자금 계좌, 그의 서명이 된 허위 서류들. 태호는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민호가 모든 것을 조작한 것이었죠. 그는 태호의 지분을 모두 가로채고 회사를 독차지했습니다. 태호는 감옥에 갇혔고 그의 아내 연아는 충격으로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연아는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호는 아내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차가운 철창을 붙잡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죠. 희수는 그때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남편의 말을 믿었던 걸까요? 이것이 30년 후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한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옵니다. 2024년 11월. 희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 민호가 세상을 떠난 지 6개월. 그녀는 이제야 남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고급 아파트, 수입차, 명품으로 가득한 집.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빚으로 쌓아 올린 신기루였습니다. 민호는 사채를 끌어다 도박을 했고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냈습니다. 희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웃는 얼굴이었고 회사가 잘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희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민호가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채권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민호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람들이었죠. 차용증은 수십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차용증에 희수의 이름이 연대보증인으로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희수는 그 어떤 서류에도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위조였습니다. 민호가 희수 몰래 그녀의 인감도장을 위조해서 수십 장의 차용증에 찍어 놓은 것이었죠. 희수는 남편에게 배신당한 것입니다. 살아생전에도 죽어서도 그리고 이제 그녀 앞에 나타난 임태호. 30년 전 남편이 모든 것을 빼앗았던 바로 그 사람. 그가 돌아왔습니다. 복수를 위해. 다음 날 오전 10시 희수는 명동의 한성법률사무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층 빌딩의 최상층,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이곳이 태호가 지정한 장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한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60대 초반 정갈한 양복 차림의 남성. 임태호였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희수는 그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태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30년 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윤희수 씨. 희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태호 씨예요. 오랜만입니다. 30년 만이네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 면회 한 번 오지 않으셨죠? 희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그녀는 정말 태호가 횡령범이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제 아내 연아, 기억하시죠? 당신과 자매처럼 지냈던 그 사람. 연아 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하하.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윤희수 씨. 태호는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당신 남편 강민호가 남긴 유산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빚이죠. 총 37억 원. 희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37억 원 중에서 30억 원이 바로 제 돈입니다. 당신의 돈이라니. 무슨 말이에요? 30년 전 당신 남편이 제게서 빼앗아간 50억 원. 그 돈의 이자와 원금을 계산하면 정확히 30억 원입니다. 강민호가 죽기 1년 전 그가 제게 이 차용증을 썼습니다. 태호는 차용증을 희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민호의 서명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일란에는 희수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위조예요. 나는 이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어요. 위조라고요? 그 말. 30년 전에 제가 했던 말과 똑같네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죠. 당신도 포함해서요. 희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전 그녀는 정말 태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태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윤희수 씨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30억 원을 갚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면 뭐요? 저와 함께 당신 남편이 숨겨놓은 재산을 찾으시겠습니까? 희수는 태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강민호는 죽기 전까지 수십억 원의 돈을 어딘가에 숨겨놓았습니다. 해외 계좌, 비자금, 부동산. 그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 있는지. 그게 사실이라면 왜 당신이 직접 찾지 않고 나한테? 혼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강민호가 만들어 놓은 복잡한 서류들, 당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계좌들,
당신 없이는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태호는 희수에게 한 장의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저와 함께 강민호가 숨긴 재산을 찾아내십시오. 찾아낸 재산 중에서 30억 원은 제가 가져갑니다. 나머지는 당신 것입니다. 하지만 6개월 안에 찾지 못하면 못 찾으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압류합니다. 집, 차, 가구, 그리고 당신의 손녀 지민이가 받을 유산 상속권까지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희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민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알겠어요. 하겠어요. 현명한 선택입니다. 태호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30년간 쌓여온 분노와 복수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희수는 법률사무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태호 부부와 함께 웃으며 식사하던 날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태호가 경찰에 연행되던 날. 희수는 정말 남편의 말을 믿었던 걸까요? 아니면 의심하면서도 외면했던 걸까요? 30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 앞에 지민이가 서 있었습니다. 12살 초등학교 6학년인 손녀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활짝 웃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수학시험 100점 받았어요. 정말? 우리 지민이 대단한데? 희수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지민이는 3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었습니다. 당시 9살이었던 지민이는 큰 트라우마를 겪었고 1년 넘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희수가 정성껏 돌보면서 지민이는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는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할머니가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불안해하고 혼자 있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희수는 그런 손녀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제가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할머니가 안 계셔서 무서웠어요. 미안해, 지민아. 할머니가 급한 일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미리 말할게. 할머니, 우리 이사 가는 거예요? 희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사? 왜 그런 생각을 해? 오늘 집에 이상한 아저씨들이 와서 집을 둘러보고 갔어요. 그리고 문에 빨간 종이도 붙이고. 희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법원 집행관들이 다시 온 것입니다. 지민이가 그 모습을 봤다니. 지민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가 잘못 처리한 서류 때문에. 걱정하지 마. 할머니, 우리 돈이 없어요? 12살 아이의 질문이었지만 너무나 예리했습니다. 희수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약속할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 있을 거야. 할머니가 지민이를 지킬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할머니를 믿어줄 수 있지? 지민이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희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태호와의 계약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 희수는 다시 태호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남편 민호의 서재에서였습니다. 태호는 이미 들어와 있었고 서재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제가 열쇠를. 이 집의 비밀번호 정도는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죠. 태호는 서재의 책장을 가리켰습니다. 강민호는 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고 모든 것을 숨겨놓았죠. 이 서재 어딘가에 첫 번째 단서가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은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권의 책들, 오래된 서류들, 앨범들. 하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희수는 지쳐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태호도 힘들어 보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민호가 가장 아꼈던 물건이 뭐였습니까? 물건이요? 글쎄요. 별로 물건에 집착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니,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 있죠. 그곳의 비밀을 숨기기 마련입니다. 희수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민호가 가장 아꼈던 것,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시계. 시계요. 시계? 남편이 가장 아끼던 손목시계가 있어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라고. 절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특별한 날에만 차고 다녔어요. 희수는 서재 한쪽에 있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급스러운 가죽 케이스가 있었고 그 안에 빈티지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호는 시계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계 뒷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뭔가 새겨져 있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숫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1994-0512-HMP-337 이게 뭔가요? 1994년 우리가 회사를 설립한 해입니다. 그리고 0512는 5월 12일 강민호의 생일이죠. 그럼 HNB와 337은? HMB 하나은행입니다. 그리고 337은 아마도 금고 번호일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서를 찾은 것입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하나은행 명동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지점이었고 30년 전부터 있던 곳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희수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비밀금고실로 안내했습니다. 337번 금고, 30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금고였습니다. 희수가 열쇠를 꽂고 돌리자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호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해외 계좌 내역서, 그리고 한 장의 편지. 편지는 민호가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희수는 남편의 필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 만약 누군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이 금고를 찾아낸 사람이 태호라면 미안하다. 그리고 이 금고를 찾아낸 사람이 희수라면 더욱 미안하다. 나는 평생 거짓말을 하며 살았다. 태호를 배신했고 당신을 속였다. 돈이 나를 괴물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 이 서류들은 내가 30년 동안 숨겨온 모든 재산의 목록이다. 총 금액은 약 55억 원. 하지만 이 돈을 찾기 위해서는 3개의 금고를 모두 열어야 한다. 이곳은 첫 번째 금고일 뿐이다. 두 번째 금고의 위치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곳에 있다. 희수, 당신은 기억할 것이다.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그곳을.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희수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고백, 그리고 30년간의 거짓말에 대한 인정.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라. 어디입니까? 남산. 남산 타워예요.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 거기였어요. 그럼 가보죠. 하지만 희수는 선뜻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읽으면서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태호 씨. 정말 미안해요. 30년 전 나는 당신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남편만 믿었죠.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태호는 희수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보였습니다.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 아내는 죽었어요. 제 인생은 무너졌어요. 30년을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알아요. 내가 뭐라고 말해도 당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겠죠.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희수와 태호는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30년 전 젊은 시절의 희수와 민호가 처음 데이트했던 곳, 그곳에 두 번째 단서가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희수는 3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25살 대학을 갓 졸업한 그녀는 친구의 소개로 민호를 처음 만났습니다. 남산타워 아래 벤치에서 민호는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서 있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죠. 사람은 변합니다. 특히 돈 앞에서는. 타워에 도착한 두 사람은 전망대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민호가 말한 처음 만난 곳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타워 아래 사랑의 자물쇠를 거는 곳이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남산타워 아래에는 수만 개의 자물쇠가 걸려있는 철망이 있었습니다. 연인들이 사랑을 약속하며 거는 자물쇠들. 이 중에 하나가 우리가 건 자물쇠예요. 30년 전 자물쇠를 어떻게 찾습니까? 수만 개가 넘는데. 희수는 천천히 철망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찾은 끝에 낡고 녹슨 자물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물쇠에는 작은 금속판이 붙어 있었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호 윤희수 1989년 5월 12일.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건 자물쇠예요. 태호는 자물쇠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물쇠 뒷면에서 작은 종이가 접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거기에는 또 다른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메모 내용. 두 번째 장소, 인천 월미도 해안가 117번지 빨간 등대 아래 1997년 8월 15일. 1997년 8월 15일.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제가 경찰에 연행된 날입니다. 그날 강민호는 월미도에 있었다는 말이군요.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차가운 수갑을 차고 민호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그날. 그날 제 아내 연아가 쓰러진 날이기도 합니다. 희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태호를 배신하고 월미도로 도망쳤다는 것. 그것은 계획된 범죄였다는 뜻이었습니다. 사흘 후 두 사람은 인천 월미도로 향했습니다. 희수는 지민이를 이웃집에 맡기고 나왔습니다. 지민이에게는 할머니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하루 늦게 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꼭 오늘 밤에 돌아오세요.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 지민이 할머니가 꼭 돌아올게. 하지만 희수는 불안했습니다. 태호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의 분노와 복수심이 더욱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월미도에 도착한 두 사람은 해안가를 따라 걸었습니다. 117번지, 오래된 창고 건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입니다. 건물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방치된 곳이었죠. 빨간 등대는 여전히 서 있었지만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등대 아래를 파보자 낡은 금속 상자가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또 다른 서류들과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USB. 이건 뭘까요? 두 사람은 근처 PC방으로 가서 USB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동영상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동영상을 재생하자 민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1997년 30대 중반의 민호였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영상 속 민호의 독백. 1997년 8월 15일. 오늘 나는 태호를 배신했다. 경찰에 신고했고 모든 증거를 조작했다. 50억 원. 그 돈이 너무 컸다. 혼자 가지고 싶었다. 태호는 내 친구였다. 형제 같았다. 하지만 돈 앞에서 우정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괴물이 되었다.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태호가 무죄라는 것을, 내가 모든 것을 훔쳤다는 것을. 미안하다, 태호.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 이 돈으로 나는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할 것이다. 동영상이 끝났습니다. 태호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진실의 증거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 자식이. 태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폭발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범죄자로 살았습니다. 제 아내는 그 충격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자식은 후회도 하지 않는다고? 희수는 태호를 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호 씨 진정해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이 증거로 당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어요. 무죄? 하하. 이제 와서 무죄가 무슨 소용입니까? 제 아내는 돌아오지 않아요. 제 30년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태호는 희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도 공범입니다. 윤희수 씨. 당신도 저를 의심했고 외면했어요. 당신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했다면, 진실을 찾으려 했다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당신도 대가를 치러야 해요. 태호의 말에 희수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복수는 단순히 돈을 되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희수 자신도 그 복수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월미도에서 발견한 서류들 중에는 세 번째 금고의 위치도 적혀 있었습니다. 스위스 취리히의 한 은행. 그곳에 민호가 숨긴 가장 큰 비밀이 있다고 했습니다. 스위스까지 가야 합니다. 3일 안에 출국 준비를 하십시오. 3일. 그렇게 갑자기. 지민이는 어떻게 하고요? 그건 당신 문제입니다. 지민이를 맡길 곳을 찾으세요. 우리는 최소 일주일은 스위스에 있어야 할 겁니다. 희수는 막막했습니다. 지민이를 일주일이나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멀리 있었고 친구들에게 부탁하기도 미안했습니다. 결국 희수는 지민이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중요한 일 때문에 며칠 동안 집을 비워야 할 것 같아. 얼마나요? 며칠이요? 일주일 정도? 지민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일주일이나요? 할머니, 저 혼자 어떻게 해요? 혼자 있는 건 아니야. 이모한테 부탁해서. 싫어요. 할머니가 가면 안 돼요. 지민이는 할머니를 꽉 붙잡았습니다. 3년 전 부모를 잃은 트라우마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엄마 아빠가 잠깐 다녀올게라고 했다가 영영 돌아오지 않았던 그날. 할머니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처럼? 아니야, 지민아. 할머니는 꼭 돌아와. 약속할게. 하지만 지민이는 울면서 할머니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희수는 손녀를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희수는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호 씨. 미안하지만 스위스는 못 갈 것 같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지민이를 맡길 곳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가 너무 불안해해요. 그건 제 알 바 아닙니다. 계약을 기억하십시오. 6개월 안에 재산을 찾지 못하면. 알아요. 하지만 지민이는 이미 부모를 잃었어요. 할머니마저 떠나면 아이가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민이도 데려가죠. 네? 지민이도 함께 스위스에 데려가십시오. 어차피 방학 기간이니까. 학교도 문제 없을 겁니다. 희수는 예상치 못한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이들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태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희수와 지민이 그리고 태호는 인천공항에서 만났습니다. 지민이는 처음 보는 태호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이 아저씨는 누구예요? 이분은 할머니의 오랜 친구야. 안녕 지민아. 나는 임태호라고 해. 태호는 지민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는 할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희수는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태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들은 정직하네요. 제 얼굴에서 분노가 보이나 봅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세 사람은 취리히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다음 날 아침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취리히 프라이빗 뱅크, 스위스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보안이 철저한 은행 중 하나였습니다. 희수는 민호가 남긴 서류와 비밀번호를 제시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신분을 확인한 후 지하 금고실로 안내했습니다. 금고 번호 888 중국식으로 발발발이라는 의미를 가진 숫자였습니다. 민호는 끝까지 돈에 집착했던 것입니다. 금고 문이 열리자 두 사람은 숨을 멈췄습니다.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과 귀금속 그리고 여러 나라의 통장들이 가득했습니다. 대충 계산해도 30억 원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금고 벽면에 붙어 있는 또 다른 편지였습니다. 세 번째 편지 내용. 희수에게 만약 당신이 이 금고까지 찾아왔다면 당신은 태호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나는 알고 있었다. 태호가 언젠가 복수하러 올 것을, 그리고 당신을 이용할 것을. 하지만 그것도 내 계획의 일부였다. 이 돈, 35억 원은 내가 평생 숨겨온 전부다. 하지만 이 돈에는 저주가 걸려 있다. 태호의 저주, 연하의 저주, 그리고 나 자신의 저주. 희수,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이 돈을 가지고 태호에게 빚을 갚을 것인가? 아니면 이 돈을 포기하고 태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나는 당신이 호자를 선택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태호는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내가 만든 희생자일 뿐이다. 그리고 태호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다. 태호, 자네를 배신한 것은 내 인생 최대의 죄악이었네. 하지만 자네는 이미 복수를 끝냈네. 나는 죽었고 자네는 살아있네. 그것만으로도 자네의 승리일세. 이제 그만 분노를 내려놓게. 그리고 희수를 용서해주게. 그녀는 아무 잘못이 없네. 모든 것은 내 탓이었네. 강민호. 편지를 읽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희수는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편지. 그는 죽기 전까지도 자신과 태호를 조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호는 편지를 구겨버렸습니다. 이 자식이 죽어서도 나를 가지고 놀다니. 태호 씨, 강민호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했던 겁니다. 자기가 죽은 후에도 우리를 조종하려고. 태호는 금고 안에 돈을 집어던졌습니다. 현금 다발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 더러운 돈, 이 저주받은 돈. 그 순간 지민이가 금고실로 들어왔습니다. 지민이는 호텔방에서 기다리라고 했지만 할머니가 걱정되어 따라온 것입니다. 할머니, 왜 우는 거예요? 지민이는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돈들을 보았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돈이 왜 이렇게 많아요? 지민아, 이건 희수는 손녀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12살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 이 돈 때문에 우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지민아. 돈이 항상 좋은 건 아니란다. 왜요? 희수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게 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해. 이 돈은
할아버지가 나쁜 일을 해서 만든 돈이야. 그럼 이 돈은 나쁜 돈이에요? 응. 나쁜 돈이야. 지민이는 할머니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 돈 다 버려요. 할머니가 우는 거 보기 싫어요. 순수한 아이의 말에 희수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호도 지민이의 말을 듣고 마음 한편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지민이는 잠들었고 희수와 태호는 발코니에 앉아 있었습니다. 추리희의 밤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윤희수 씨,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금고에 있던 돈은 35억 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30억 원을 빼면 5억 원이 남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지민이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태호 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30억 원을 받으면? 태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30년을 이 순간만 기다렸는데 막상 이루려니 허무하네요. 복수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세요? 복수는 끝이 없습니다. 강민호는 이미 죽었어요. 제가 누구에게 복수한다는 겁니까? 죽은 사람에게? 아니면 당신에게? 희수는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에게 복수하고 싶으세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당신도 공범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이제는 당신도 피해자라는 걸 알겠어요. 강민호에게 속았고 이용당했죠. 저와 똑같이.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적대적인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침묵이었습니다. 태호 씨,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이 돈 35억 원을 다 기부하면 어때요? 태호는 깜짝 놀라 희수를 쳐다보았습니다. 기부라고요? 35억 원을? 네. 이 돈은 어차피 저주받은 돈이에요. 나쁜 방법으로 모은 돈이고요.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남편처럼 불행해질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은 빚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민이를 키워야 하고. 빚은 제가 천천히 갚으면 돼요. 일을 하면서 조금씩. 그게 더 떳떳한 삶일 것 같아요. 희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태호 씨는 어떠세요? 30억 원이 정말 필요하세요? 태호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30년을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 복수의 끝에 30억 원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돈 앞에서 그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어요. 제가 무죄라는 것을, 제가 피해자라는 것을. 그럼 우리 함께 해요. 이 돈을 기부하고 남편의 범죄를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태호 씨의 무죄도 증명되고 연아 씨의 억울함도 풀릴 거예요. 태호는 희수의 제안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한국으로 돌아온 세 사람. 희수와 태호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수많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30년 전의 대형 횡령 사건, 그리고 지금 밝혀지는 진실에 모두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 강민호의 부인 윤희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30년 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희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태호를 배신한 것, 증거를 조작한 것, 그리고 50억 원을 횡령한 것. 기자들은 열광했습니다. 30년 만에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 내일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 임태호는 30년 동안 횡령범으로 살았습니다. 제 아내는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태호는 민호가 남긴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민호가 직접 자백하는 영상. 그것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검찰청에서 태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30년 전의 판결을 재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 후 법원은 태호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0년 만에 그는 비로소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희수와 태호는 35억 원을 횡령 피해자 지원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강민호의 이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희수의 집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윤희수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최진석이라고 합니다. 강민호 씨, 숨겨진 동업자였습니다. 희수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남편의 동업자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물론이죠. 30년 전 강민호가 임태호를 배신할 때 저도 함께 일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모든 계획을 짰죠. 희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35억 원 중에서 15억 원은 제 몫입니다. 강민호와 저는 약속했습니다. 임태호를 함정에 빠뜨리고 돈을 반반 나누기로. 그게 사실인가요? 증거도 있습니다. 최진석은 가방에서 오래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민호와 최진석의 서명이 적혀 있었고 50억 원을 35억 대 15억으로 분할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윤희수 씨, 당신이 기부한 그 돈, 제 몫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 돈은 이미 기부했어요. 되돌릴 수 없어요. 그건 당신 문제입니다. 15억 원. 2주 안에 준비하십시오. 안 그러면 최진석은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지민이가 학교에서 나오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손녀. 참 예쁘네요.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수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감히 아이를 건드리려고? 건드리진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돈을 갚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최진석은 비웃으며 집을 나갔습니다. 희수는 즉시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호는 최진석이라는 이름을 듣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진석. 그 자식이 살아 있었군요. 아세요? 30년 전 제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증인으로 나타나서 저를 범인으로 몰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가 단순한 목격자인 줄만 알았는데 공범이었다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15억 원을. 우리한테 그런 돈이 없는데. 태호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게 계획이 있습니다. 최진석을 함정에 빠뜨려야 해요. 함정이요? 최진석이 원하는 건 돈입니다. 그렇다면 돈으로 그를 유인해야죠. 태호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최진석에게 돈이 있다고 속이고 만남을 주선한 뒤 경찰에 신고해서 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나요? 최진석이 범죄자라는? 민호가 남긴 USB에 답이 있을 겁니다. 다시 확인해 봅시다. 두 사람은 월미도에서 발견한 USB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폴더 안에는 민호와 최진석의 대화 녹음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들이 태호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나눈 대화들, 녹음 내용. 진석아, 이 계획이 성공하면 우리는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태호가 눈치채면 어떡하지? 눈치채도 소용없어. 증거는 이미 다 만들어놨어. 태호는 횡령범이 되는 거야. 그럼 태호의 아내는? 연아 씨는 우리 친구잖아.
친구? 하. 돈 앞에서 친구가 어디 있어? 녹음을 들으며 희수와 태호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민호와 최진석. 두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모했던 것입니다. 이 녹음이 있으면 최진석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30년 전 범죄의 공범으로. 그럼 경찰에 신고해요. 하지만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이릅니다. 최진석은 교활한 사람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도망칠 거예요. 증거가 있어도 그를 잡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최진석을 직접 만나서 녹음을 하는 겁니다. 그가 범죄를 자백하도록.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3일 후 희수는 최진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진석 씨. 15억 원. 준비했어요. 오, 그래요? 생각보다 빠르네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직접 만나서 거래하고 싶어요. 그리고 영수증 같은 것도 받아야 해요. 영수증? 하하. 이런 거래에 무슨 영수증이 있어요? 그래도 증거는 남겨야죠. 나중에 당신이 또 돈을 요구하면 어떡해요? 최진석은 잠시 고민하다가 동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남산 케이블카 정류장에서 만나죠. 전화를 끊은 후 희수는 태호와 함께 계획을 세밀하게 짰습니다. 희수는 몸에 소형 녹음기를 부착하고 태호는 근처에서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도 미리 연락했습니다. 만약 상황이 위험해지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다음 날 오후 3시 남산 케이블카 정류장. 희수는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돈처럼 보이게 만든 신문지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10분 후 최진석이 나타났습니다. 윤희수 씨,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아니요. 방금 왔어요. 돈은 가져오셨죠? 여기 있어요. 하지만 먼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얘기, 무슨 얘기요? 30년 전 정말 당신이 남편과 함께 임태호 씨를 배신한 건가요? 최진석은 비웃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어차피 지나간 일인데. 중요해요. 저는 진실이 알고 싶어요. 진실? 하하. 좋아요. 들려드리죠. 네, 맞습니다. 제가 계획을 짰어요. 임태호를 함정에 빠뜨리고 50억 원을 가로챈 것도 다 제 아이디어였죠.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왜긴요? 돈 때문이죠. 50억 원이 눈앞에 있는데 누가 포기합니까? 강민호도 제 제안에 바로 동의했어요. 우리는 완벽한 팀이었죠. 임태호 씨의 아내. 연아 씨는 당신 친구였잖아요. 그 사람이 죽은 것도 당신들 때문이에요. 최진석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그건 예상 밖이었어요. 연아가 그렇게 약한 사람인 줄 몰랐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저지른 일이었으니까. 희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녹음기는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후회? 전혀. 그 돈 덕분에 저는 30년 동안 잘 살았어요. 해외에서 사업도 하고 좋은 차도 타고 후회할 이유가 없죠. 바로 그 순간 태호가 나타났습니다. 최진석 오랜만이네. 최진석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임태호? 너가 여기 왜? 30년 만이네. 자네 얼굴 보니까 그때 생각이 다 나는군. 이게 함정이었구나. 최진석은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호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딜 가려고? 아직 할 얘기가 많은데. 그리고 주변에서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최진석 씨 30년 전 횡령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진석은 경찰에게 연행되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법정에서 다 뒤집어 버릴 거야. 뒤집을 수 있을지 두고 보자고. 3개월 후 최진석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민호가 남긴 녹음 파일과 희수가 녹음한 최진석의 자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최진석의 변호사는 녹음은 불법이고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범죄를 밝히기 위한 정당한 녹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은 6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희수와 태호는 매번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더 드러났습니다. 최진석은 30년 전 범죄 이후에도 여러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민호가 죽은 후 민호의 이름을 도용해서 또 다른 사기를 저질렀죠. 피해자만 20명이 넘었고 피해액은 총 50억 원에 달했습니다. 검사는 최진석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최진석은 30년 전 공모하여 횡령 범죄를 저질렀고 그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한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갔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최진석은 무너졌습니다. 12년? 12년이나? 경위들이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희수와 태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희수와 태호의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희수는 남편이 남긴 빚을 천천히 갚아나갔습니다. 고급 아파트는 팔고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와 함께하는 삶은 이전보다 훨씬 행복했습니다. 태호는 30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고 횡령 피해자 지원 재단의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희수와 태호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재단 일 때문에 만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태호 씨 3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강민호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네요. 그리고 그와 동업하지 않는 거죠. 그럼 저도 못 만나는 거네요. 저는 남편 친구 부인이었으니까. 태호는 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도 그렇네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30년간의 아픔을 함께 겪으면서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호 씨는 연아 씨를 많이 그리워하시죠? 물론입니다. 평생 그리워할 겁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과거에만 머물 수는 없잖아요. 저도 그래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 분노. 그런 감정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 생각하고 살 수는 없더라고요. 태호는 희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희수 씨,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요? 다시 시작이요? 새로운 인생을. 과거는 과거로 두고 이제는 앞을 보면서. 희수는 태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좋아요. 함께해요. 1년이 지났습니다. 희수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연하의 정원이라는 이름의 카페. 태호의 아내를 기리는 의미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카페는 횡령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희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태호는 여전히 재단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복수나 분노가 아니라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리고 희수와 태호는
조용히 연인이 되었습니다. 60대 초반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사랑. 그것은 젊은 시절의 뜨거운 사랑과는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깊고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사랑이었죠. 어느 봄날 카페 정원에서 지민이가 할머니와 태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태호 할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래? 우리 지민이도 그렇게 생각해? 네. 태호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보는 눈빛이 정말 따뜻해요. 마치 보물을 보는 것처럼. 희수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태우 할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면 어떨 것 같아? 정말요? 우와, 좋아요. 지민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3년 전 부모를 잃고 슬픔에 잠겼던 그 아이는 이제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희수와 태호는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30년 전 희수와 민호가 처음 만났던 그곳. 두 사람은 새로운 자물쇠를 걸었습니다. 자물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임태호 윤희수 2025 새로운 시작. 희수 씨 앞으로 남은 인생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네, 태호 씨. 함께해요. 두 사람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그것은 마치 새로운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사랑은 더욱 깊고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희수와 태호는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복수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와 화해는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희수와 태호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희수와 태호가 연인이 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행복 뒤에는 언제나 시련이 숨어 있는 법입니다. 어느 날 태호의 집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이 넘는 편지. 태호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편지를 열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짧은 메시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 임태호, 당신이 모든 것을 잊었다고 생각하나요? 연하는 아직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진은 30년 전 태호와 연하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위에는 빨간 펜으로 큰 X자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태호는 사진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왜? 며칠 후 태호가 재단 사무실에 출근했을 때 한 여성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 태호는 그녀를 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오랜만입니다, 형부. 저 기억하시죠? 연주예요. 연하 언니의 동생. 태호는 기억했습니다. 서연주, 연하의 5살 어린 여동생. 30년 전 겨우 20대 초반이었던 그녀는 언니의 장례식 이후 미국으로 떠났고 연락이 끊겼었습니다. 연주. 정말 너구나. 30년 만이네. 네, 30년 만입니다. 형부는 그새 많이 늙으셨네요. 연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태호는 그녀의 눈빛에서 적대감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왜 찾아온 거니? 왜긴요? 언니 때문이죠. 연하를. 네. 제 언니를 죽인 사람들에게 복수하러 왔습니다. 태호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연하는 병으로. 병이라고요? 형부 아직도 모르시나 봐요. 언니는 병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살해당한 겁니다.
연주의 폭탄 선언에 태호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연하는 뇌출혈로. 뇌출혈. 그건 겉으로 보이는 사인일 뿐이에요. 진짜 원인은 누군가 언니에게 약물을 투여했던 겁니다. 연주는 가방에서 낡은 의료 기록을 꺼냈습니다. 이건 언니의 부검 기록입니다. 30년 전에는 제가 너무 어리고 무력해서 이걸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 의사가 된 후 이 기록을 다시 분석했죠. 태호는 기록을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복잡한 의학 용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의 혈액에서 고농도의 베타 차단제가 검출되었어요. 이건 심장약인데 과다 복용하면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죠. 언니는 심장병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약물이 검출됐을까요? 그건 설마 누군가 의도적으로 언니에게 약을 먹인 겁니다. 강민호나 최진석. 아니면 둘 다. 태호는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아내가 자연사했다고 믿었는데 살해당했다니.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증거가 부족했어요. 그리고 저도 확신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이번에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조사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연주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언니가 죽기 3일 전 강민호가 약국에서 베타 차단제를 구매한 기록입니다. 그는 의사 처방전을 위조해서 샀어요. 태호는 서류를 보며 분노로 떨었습니다. 강민호 그 자식이 연하를 직접 죽였다는 거야? 네. 언니가 형부의 무죄를 증명하려 했거든요. 언니는 강민호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그래서 강민호를 추궁했죠. 그게 화근이었어요. 태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 자식이 강민호는 이미 죽었어요. 하지만 강민호의 아내는 살아있죠. 태호는 연주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뜻이야? 서연주 윤희수요. 그 여자도 공범일 수 있어요. 아니야. 희수는 아무것도 몰랐어. 정말이요? 남편이 그런 짓을 하는데 아내가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 모른 척한 걸까요? 태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희수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 아니면 의심은 했지만 외면한 것일까? 그날 이후 태호는 희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희수는 태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태호 씨 요즘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은데요. 나한테 화난 거예요. 태호는 희수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희수 씨, 30년 전 연하가 죽었을 때 당신은 뭘 알고 있었나요? 네? 무슨 말이에요? 연하가 어떻게 죽었는지, 강민호가 뭘 했는지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희수는 당황했습니다. 태호 씨 갑자기 왜 이래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연아 씨가 뇌출혈로 돌아가셨다는 것만 알았죠. 정말 아무것도 몰랐나요? 태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희수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태호 씨,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연하는 살해당했습니다. 강민호가 약물을 투여해서 죽인 거예요. 희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연하의 동생 연주가 증거를 가지고 왔어요. 강민호가 약을 구매한 기록, 연하의 부검 기록, 모든 게 명확해요. 희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사람을 죽였다니. 나는 정말 몰랐어요. 태호 씨 믿어줘요. 믿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30년 전에도 당신은 강민호 편을 들었잖아요.
그건 그때는 남편을 믿었으니까. 그래요. 당신은 남편을 믿었죠. 저를 의심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혹시 남편을 감싸고 있는 건 아닐까요? 희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호 씨, 나를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하지만 연주가 맞아요. 저는 확신할 수 없어요. 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요. 거리를 둔다니. 무슨 말이에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둘 다. 태호는 희수를 남겨두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희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연주는 태호와 희수의 관계를 깨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연주는 희수의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윤희수 씨, 처음 뵙겠습니다. 당신이 연아 씨의 동생. 네. 서연주라고 합니다. 두 여성은 서로를 경계하며 마주 앉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당신 남편 강민호가 제 언니를 죽였어요. 나는 정말 몰랐어요. 믿어주세요. 몰랐다고요?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연주는 희수에게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사진에는 30년 전 희수가 약국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1997년 8월 12일. 강민호가 베타 차단제를 구매한 날로부터 하루 전이에요. 그리고 당신도 같은 약국에 있었죠. 우연의 일치예요. 나는 그날 감기약을 사러. 우연? 당신 남편이 사람을 죽이는데 우연이 어디 있어요? 연주는 희수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당신도 알고 있었죠? 남편이 뭘 하려는지. 아니에요. 정말 몰랐어요. 그럼 증명해보세요. 어떻게요? 당신 남편의 모든 범죄를 밝혀내세요. 그리고 제 언니를 위해 속죄하세요. 희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남편의 범죄를 세상에 알렸어요.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부족해요. 당신이 가진 모든 것, 재산, 집, 모든 것을 포기하세요. 그리고 평생 참회하며 사세요. 그건 너무 가혹해요. 지민이도 있고. 제 언니는 죽었어요. 아무 잘못도 없이 죽었다고요. 그런데 당신은 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나요? 연주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어요. 일주일 안에 모든 재산을 제 언니 이름으로 된 추모재단에 기부하세요. 안 그러면 저도 방법이 있습니다. 희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태호는 그녀를 의심했고 연주는 그녀를 위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민이었습니다. 요즘 지민이는 할머니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자꾸 우세요? 태호 할아버지랑 싸웠어요? 아니야, 지민아. 할머니는 괜찮아. 거짓말이에요. 할머니, 눈이 빨개요. 그리고 태호 할아버지가 요즘 안 오잖아요. 희수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 때문에 너가 걱정하게 만들어서.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한 일이 할머니 잘못은 아니잖아요. 12살 손녀의 말이 희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마워, 지민아. 너가 있어서 할머니가 힘이 나. 그날 밤 희수는 결심했습니다. 연주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남편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이 억울했지만 그것이 태호와 연아를 위한 속죄라면 기꺼이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희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윤희수 씨, 정말 모든 재산을 기부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카페도 남은 예금도 모두 연하 추모 재단에 기부하겠어요. 하지만 그러면 손녀 지민 양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민이와 나는 작은 월세방에서 살면 돼요. 내가 일하면서 키우겠어요. 변호사는 희수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윤희수 씨, 이건 너무 가혹한 선택 아닙니까?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남편의 죄가 내 죄예요. 내가 남편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그의 범죄를 막지 못했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속죄예요. 희수가 모든 재산을 기부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은 태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희수가 정말 그런 결정을 했다고? 네, 다음 주에 정식으로 기부 서류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태호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희수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녀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태호는 급히 연주를 찾아갔습니다. 연주 당장 이 짓을 멈춰. 무슨 말씀이세요, 형부? 희수한테 재산을 기부하라고. 협박한 거 알아. 이건 잘못됐어. 잘못됐다고요? 언니를 죽인 사람의 아내가 재산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잘못된 거 아닌가요? 희수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녀도 피해자야. 피해자? 형부도 참 순진하시네요. 남편이 그런 짓을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그래, 몰랐어. 나는 확신해. 태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의심했어. 하지만 희수를 보면 알 수 있어. 그녀는 진심으로 자책감을 느끼고 있고 남편의 범죄에 대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그게 연기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희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이건 네 언니도 원하지 않을 거야. 연주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연하는 착한 사람이었어. 복수나 증오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 만약 연하가 살아있다면 희수를 용서했을 거야. 하지만 언니는 죽었어요. 언니를 위해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해요. 강민호는 이미 죽었어. 최진석은 감옥에 갔고. 이제 충분해.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지 마. 태호는 연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주야. 나도 30년 동안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하지만 복수는 끝이 없어. 그리고 복수는 새로운 고통만 만들어낼 뿐이야. 연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요? 언니의 죽음을 그냥 잊어야 하나요? 잊지 마. 절대로 잊지 마. 하지만 연하를 기억하는 방법은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어야 해. 그날 밤 태호는 연하가 남긴 일기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일기장. 일기장을 펼치자 연하의 정갈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연하의 일기, 1997년 8월 10일. 오늘 민호를 만났다. 태호의 무죄를 증명할 증거를 찾았다고 말했더니 민호는 이상하게 반응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당황하는 것도 아니고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무서웠다. 민호가 정말 태호를 배신한 게 맞는 걸까? 그렇다면 희수는 알고 있을까? 아니다. 희수는 모를 것이다. 나는 희수를 안다. 그녀는 착한 사람이다. 만약 남편의 범죄를 알았다면 결코 외면하지 않았을 것이다. 희수도 피해자다. 나처럼. 태호는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하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희수가 무죄라는 것을. 연하의 일기, 1997년 8월 14일. 민호가 이상한 약을 권했다. 스트레스에 좋다고 하면서.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내일 경찰에 가서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겠다. 태호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희수에게도 진실을 알려줘야 한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희수,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당신도 나처럼 남편에게 속은 피해자일 뿐이에요. 제발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태호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연하의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다음 날 연하는 쓰러졌고 3개월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호는 일기장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연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희수를 변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호는 연하의 일기를 연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연주는 언니의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가 이런 말을. 연하는 희수를 탓하지 않았어. 오히려 그녀를 보호하려 했지. 연주는 일기장을 꽉 안았습니다. 나는 언니를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 분노를 풀고 있었던 거네요. 우리 모두 그랬어. 나도 너도 희수도. 우리 모두 분노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어. 연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희수 씨한테 사과해야겠어요. 다음 날 연주는 희수의 카페를 찾았습니다. 윤희수 씨,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희수는 조심스럽게 연주를 맞이했습니다. 먼저 사과드리고 싶어요. 제가 너무 가혹했어요. 희수는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 이해해요. 아니에요. 저는 당신을 오해했어요. 언니의 일기를 봤어요. 언니는 당신을 변호하고 있었어요. 연주는 희수에게 일기장 사본을 건넸습니다. 희수는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하 씨가 나를 위해. 네. 언니는 당신이 무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을 위로하려 했어요. 두 여성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간의 오해와 증오가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윤희수 씨, 제가 요구한 것들 취소하겠어요. 재산 기부도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나는 하고 싶어요. 연하 씨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일부만 기부하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민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쓰겠어요. 그게 연하 씨도 원하는 일일 것 같아요. 연주는 희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언니를 대신해서 말할게요.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일주일 후 태호는 희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희수 씨, 만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남산 타워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이 자물쇠를 걸었던 그곳. 미안해요, 희수 씨. 내가 당신을 의심했어요.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믿었어야 했어요. 연하도 당신을 믿었는데 나는 왜 못 믿었을까요? 희수는 태호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모든 게 끝났어요. 정말 끝난 걸까요? 네. 우리 이제 정말로 새로 시작해요. 태호는 희수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희수는 약속대로 재산의 절반을 연하 추모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재단은 범죄 피해자 가족들을 돕는 단체로 설립되었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가장을 잃은 가정, 범죄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죠. 재단 설립 기념식 날 희수와 태호 그리고 연주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언니, 보고 있어요?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기념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범죄 피해자 가족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연하를 기억하는 사람들. 연하 씨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나를 이해해줘서. 희수는 연하의 사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어요. 우리가 당신의 뜻을 이어갈게요. 태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제는 슬픔보다 평화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재단 설립 2개월 후 희수에게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윤희수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강민호 씨. 첫 번째 부인입니다. 희수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라고요? 네. 강민호와 저는 1990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 이혼했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혼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혼 서류에 문제가 있었어요. 강민호가 서류를 조작했거든요. 법적으로는 저와의 결혼이 아직 유효합니다. 그 말은 당신과 강민호의 결혼은 무효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강민호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는 저에게 있다는 거죠. 희수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희수는 그 여성을 직접 만났습니다. 50대 후반 우아한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지혜. 처음 뵙겠습니다. 윤희수 씨. 법적으로는 강민호의 내연녀네요. 희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30년 동안 정식 부인으로 살았어요. 정식 부인? 증명해 보세요. 지혜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저와 강민호의 혼인신고서입니다. 1990년 5월 15일자. 그리고 이건 이혼 서류인데 강민호가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어요. 즉 법적으로는 아직 유효한 결혼이라는 거죠. 희수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나도 강민호와 혼인신고를 했어요. 1994년에. 그게 문제입니다. 중혼이에요. 강민호는 저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신과 결혼했어요. 그건 범죄입니다. 나는 몰랐어요.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될까요? 어쨌든 법적으로 당신의 결혼은 무효입니다. 희수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는 사생아죠. 내 딸을 욕하지 마세요. 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녀 지민이도 법적으로는 강민호의 후손이 아니에요. 희수는 주먹을 떨었습니다. 윤희수 씨, 제가 원하는 건 간단해요. 강민호가 남긴 모든 유산, 그리고 당신이 기부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을 저에게 넘기세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 돈은 이미 법정에서 만나죠. 거기서 누가 진짜 부인인지 가려봅시다. 희수는 즉시 태호에게 연락했습니다. 태호는 박지혜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희수 씨, 박지혜는 최진석의 누나입니다. 뭐라고요? 박지혜와 최진석은 남매예요. 그리고 30년 전 박지혜가 강민호에게 접근한 것도 계획적이었던 것 같아요. 태호는 오래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1990년 박지혜와 민호 그리고 최진석이 함께 찍은 사진. 이들은 처음부터 한 팀이었어요. 박지혜가 강민호와 결혼하고 그를 이용해서 저를 함정에 빠뜨렸던 거죠. 그럼 지혜 씨도 공범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녀가 나타난 이유는 강민호의 유산 때문이겠죠. 어떻게 해야 하죠? 싸워야 해요. 법정에서. 3개월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지혜 측 변호사는 공격적이었습니다. 판사님, 피고 윤희수는 중혼 상태에서 강민호와 살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따라서 그녀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희수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판사님, 피고 윤희수는 자신의 결혼이 중혼인 줄 몰랐습니다. 강민호가 모든 것을 숨겼고 피고는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재판은 치열했습니다.
양측은 수많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태호가 발견한 강민호의 또 다른 USB. 그 USB에는 민호와 지혜, 그리고 최진석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녹음 내용 1993년. 민호야, 이혼 서류 정말 제출 안 할 거야? 당연하지.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 형님 머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윤희수한테서 돈을 뜯어낼 수도 있고. 그래, 좋아. 난 당분간 미국에 가 있을게. 그리고 나중에 적절한 타이밍에 다시 나타나는 거야. 녹음을 들은 법정은 술렁거렸습니다. 판사님 들으셨습니까? 이들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윤희수 씨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박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피고인 박지혜, 이 녹음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개월 후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고 박지혜와 강민호의 결혼은 사기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원고의 상속 청구를 기각합니다. 지혜는 무너졌습니다. 이럴 수가. 또한 피고 윤희수는 선의의 피해자로 인정되며 강민호의 법적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원고 박지혜는 사기 미수 혐의로 수사 의뢰합니다. 법정을 나서며 희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이제 정말로 끝났어요. 재판이 끝난 후 박지혜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네, 모두 사실입니다. 저와 동생 진석이 그리고 강민호. 우리 셋은 처음부터 임태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획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돈이죠. 50억 원. 그 돈이 너무 컸어요. 셋이서 나눠 가지려고 했죠. 그럼 연아 씨의 죽음도 알고 있었습니까?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민호가 연아에게 약을 먹였다는 걸 저는 말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늦었어요. 그런데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어요. 그리고 저도 공범이었으니까요.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하지만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검찰은 지혜를 사기 미수와 연하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지혜는 독방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박지혜의 편지, 윤희수에게. 윤희수 씨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저는 당신에게 끔찍한 짓을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려 했고 당신의 가족을 해치려 했습니다. 30년 전 강민호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아니라 당신을요. 하지만 저는 그의 돈과 성공이 탐났습니다. 제가 그와 결혼한 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저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연아 씨가 죽었을 때 저는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너무 먼 길을 와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죠.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편안하게 살았지만 단 하루도 평화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연아 씨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돌아온 것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손에 넣고 최소한 물질적으로라도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돈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게 될 뿐이었죠. 윤희수 씨,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다. 강민호의 죄를 대신 짊어지려 했고 연아 씨를 위해 재단까지 만들었죠. 저는 당신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비겁한 사람.
이제 저는 제 죄값을 치를 것입니다. 아마 오랜 시간 감옥에 있게 되겠죠. 하지만 그게 마땅합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박지혜. 희수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 동정, 그리고 이해. 박지혜의 재판이 끝났습니다. 피고인 박지혜는 사기 미수, 살인 방조, 위증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지혜는 판결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법정을 나서기 전 지혜는 방청석에 앉아있던 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여성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혜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끌려갔습니다. 한편 연주는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언니가 살았던 이 땅에서 언니의 뜻을 이어가고 싶어요. 연주는 연하추모재단의 부이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희수와 함께 범죄 피해자 가족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두 여성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동료 그리고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희수 씨, 오늘 상담 온 분 정말 안타까웠어요. 네. 남편을 사기로 잃으신 분이셨죠.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누군가 함께 있어준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아요.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태호는 희수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남산타워. 그들이 처음 자물쇠를 건 곳. 여기는 우리가 새로 시작한 곳이죠. 태호는 희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희수 씨, 우리 진짜로 새로 시작할까요? 무슨 말이에요? 결혼이요. 희수는 놀라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나이가 60이 넘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고 싶어요. 태호 씨, 연아도 용서해 줄 거예요. 아니, 오히려 기뻐할 거예요. 제가 행복해하는 걸 보면요. 희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같이 있고 싶어요. 태호 씨와. 태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윤희수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희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수, 네, 그럴게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60대의 두 남녀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희수와 태호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대형 결혼식장이 아니라 연하추모재단의 작은 정원에서 하객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민이, 연주, 그리고 재단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 하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축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랑 임태호 씨와 신부 윤희수 씨는 인생의 황혼기에 다시 만나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과거에 상처가 있다고 해서 사랑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희수와 태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서약을 하시겠습니다. 신랑 임태호 씨, 신부 윤희수 씨를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신부 윤희수 씨, 신랑 임태호 씨를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두 사람은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키스. 모든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축하해요. 2030년 봄. 희수는 이제 70세가 되었습니다. 태호는 68세. 두 사람은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민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기로 했어요. 정말? 우리 지민이가 네, 할머니랑 할아버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리고 연아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태호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지민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연아 추모재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단체가 되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범죄 피해자, 가족들을 돕고 있죠. 희수와 태호는 여전히 재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그들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은 연아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연아 씨,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당신 덕분에. 여보, 고마워. 우리를 용서해줘서. 그리고 우리가 다시 행복할 수 있게 해줘서. 묘지 앞에는 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고 꽃잎들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연아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행복하세요. 2030년 가을 연아 추모재단 10주년 기념행사. 무대 위에 희수와 태호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10년 전 우리는 상처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랑과 용서로 가득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연아 덕분입니다. 그녀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관객석에서 지민이가 엄마와 함께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연주도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희수는 마이크를 들고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어느 순간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60세에도 70세에도 우리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희수와 태호는 손을 꼭 잡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용서는 언제든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행복을 찾은 두 사람의 이야기.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희수와 태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 시니어층에게 이 이야기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복수는 끝이 없지만 용서는 새로운 시작을 만듭니다. 증오는 파괴하지만 사랑은 치유합니다. 그리고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희수와 태호는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면서 만약 당신이 지금 외롭다면, 만약 당신이 과거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윤희수는 60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65세에 새로운 사랑을 찾았습니다. 임태호는 30년을 복수에 집착했지만 결국 용서를 통해 평화를 얻었습니다. 서연주는 증오로 가득했지만 언니의 뜻을 이어가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박지혜는 욕심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감옥에서 진정한 참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민이는 상처받은 가족 속에서도 사랑과 희망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당신의 황혼은 가장 아름다운 노을이 될 것입니다. 희수와 태호는 다시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10년 전 그들이 건 자물쇠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정말 빠르죠. 하지만 행복한 10년이었어요.
앞으로 10년은 더 함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 100세까지 함께 살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물쇠 하나를 더 걸었습니다. 임태호, 윤희수, 2035. 영원히 함께. 두 노인은 손을 꼭 잡고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마치 젊은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으니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제든 어느 나이에서든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황혼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재미있는 인생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